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노쇠는 예방한다. 질병관리청이 이런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말 노쇠 예방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노쇠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얼핏 듣기로는 노화나 노쇠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노화는 막을 수 없어도 노쇠는 막는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노화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인 반면에 노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걸 뜻한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정부가 이 노쇠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일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아프고 병든 노쇠 노인이 아닌 건강한 노인이 최대한 많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노쇠를 최대한 예방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의료와 돌봄의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수긍이 가는 꽤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해봐야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세계적인 인구학자의 경고가 담긴 책 최후의 인구론이란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 드립니다. 2월도 벌써 막바지입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죠. 산림청이 이달의 임산물로 이것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방에서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인데요. 은은한 단맛뿐만 아니라 해독, 소염, 진정 효과가 있어서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약물과 배합이 잘 돼서 중화작용을 잘하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나 빠짐없이 끼어드는 사람을 일컬어 약방의 이것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약방의 이것. 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남아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인 게 바로 농산물 수급인데요. 이번에는 이 불똥이 쌀로 튀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 감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농산 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8만 헥타르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에 이미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나왔었고요.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달 초에 농식품부가 자율 감축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다시 쌀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 그리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앞서 말씀한 8만 헥타 감축 목표의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목표치가 내려갔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오늘 28일까지
국가농민지원관리 시스템인 아그릭스에 입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의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8만 헥타르 감축 이게 처음부터 면적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농민들이 이제 권리를 뺏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건 너무 많다 하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건 현장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도 같은 지적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일본에서 쌀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이제 생산량이 또 크게 감소하면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농식품부도 좀 난감할 것 같긴 한 게 왜냐하면 쌀이 과잉 생산된 해마다 현장에서는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또 일반 여론에서는 아니 수급 조절 좀 잘하지 매년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격리를 시켜야 하나 이런 지적이 제기되니까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만 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는 31만 톤의 쌀을 정부가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법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 8만 헥타가 감축이 되면은 평년작 기준으로 한 40만 톤 정도 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시장 격리 물량보다 조금 많습니다. 또 이게 많이 한 해 그리고 적게 한 해를 따져놓고 보면은 이게 자체 수요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쌀값이 폭등하기라도 또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제일 곤란해질 부처가 바로 농식품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밥상 물가 조절에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받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남으면 농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모자라면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전반적인 농산물 수급을 바라보는 전체 국민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게 공장에서 오늘은 100톤 찍어내라, 내일은 50톤 찍어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을 때면 남는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또 모자랄 때면 또 모자란다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식량 안보하는 차원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이제 좀 국민 차원에서의 컨센서스 형성을 좀 하고 대다수가 공감하는 식량 정책을 그리고 농수산물 수급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우리들의 스트레스는 그거죠. 쌀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르면 또 소비자들은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만 헥타를 감축함에 따라서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적어지면은 이 시중 쌀 가격이 당연히 오를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격리는 안 해도 되지만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시장 적금 물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입쌀을 또 시장이 푼다고 하면 농민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곤욕스러운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8만 헥타 감축이 자율이나 강제냐 하는 논란까지 또 이어지면서 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는 자율 감축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강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일단 먼저 보면요. 네.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 공공비축 및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한 농가에는 배정에서 제외를 하거나 혹은 줄이겠다 이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있고요. 또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에 따르면은 지자체 합동평가에 감축 실적을 반영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특히 농업 분야 사업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이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했다가 다른 지원 사업도 날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나 마찬가지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귀농을 꿈꾸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소식 같은데요. 농업단체에서 귀농을 위한 교육과정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라는 사단 법인체가 있는데요. 이곳은 1960년대에 설립된 곳입니다. 그런 역사가 깊고요.
또 전국 13개 시도연합회와 187개 시군구 지회를 갖추고 회원이 한 9만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원래 처음으로 귀농 탐색 종합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귀농 탐색 과정 교육은 귀농 정책에서부터 농지 제도와 주택 마련 부분, 또 우리 온라인 마케팅이나 주요 작물의 재배 기술, 그리고 귀농계에서 작성된 것 같은 귀농 귀촌에 필요한 꼭 필요하게 알아야 되는 교육 과목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참가비가 있다고 하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회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산뉴스 지금까지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아이들도 동생이 있었으면 이런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저출산은 국가와 가족 그리고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 폴 몰멀드의 최후의 인구론이란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제목이요. 최후의 인구론. 예, No One Left. 근데 이 책의 저자 폴 몰런드는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인구 통계학자인데 이제 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구 통계학자 중 한 명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인정받고 있고요.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런던 대학교에서 정치인구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런던 대학교에서 이제 버크백 칼리지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 선데이 타임즈, BBC 라디오 같은 데서 이제 필진이나 이제 출연을 해서 인터뷰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 알려진 거는 이제 2019년도에 출간된 인구가 바꾼 역동의 세계학, 이 책이 한국에 번역되면서 좀 많이 알려졌었고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이 책에서는 2200년 가까운 세계사들을 모든 세계사의 사건 사고가 인구와 연관돼서 일어났다. 이 책도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이 책을 보고 되게 괜찮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최후의 인구론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더 괜찮아요. 한쪽은 세계사적인 거고 이쪽은 이제 약간의 메시지가 있는 책들이라서 이쪽 책들 우리가 영국 역사나 유럽 역사들보다는 이걸 읽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일단 제목이 최후의 인구론. 그냥 제목 자체에서 위기감이 느껴지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더 그렇고요. 세계적인 인구학자인데 어쨌든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얘기하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최후의 인구론이 영문 제목이 이제 No One Left,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No One,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시 제목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 이제 최후의 인구론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아무도 남지 않으면 인구론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 하는 주된 메시지는 이제 저출산으로 사라질 인류에 대한 경고. 그걸 하면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옹호 같은 것들이 저자의 주장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는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이제 임박한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저출산 사회로 전환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1부에서 설명을 하고 2부에서는 이제 저자가 말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 하는데 여기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요? 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저출산 당연한 일 아니냐, 아니면 출산율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인건비 같은 게 높아지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런 주장 들은 적 있어요. 누군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사람이 많아야 되냐.
그렇죠. 네, 인구가 꼭 많아야 되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70년대 인구 2천만 3천만일 때도 잘 잘 살았다. 살았는데 예. 꼭 5천만 이게 줄어든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 이런 이야기 반대 이야기들도 되게 네.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 또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페미니즘, 환경운동,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또 반대 이야기들도 좀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고 그다음 뭐 기술, 정부 우리가 이제 출산 장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도 이제 2부에서 좀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처럼 이제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출산 장려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영원히 계속 증가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저자도 한 인터뷰에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지하면서 세계가 인구 과잉이 아닌 인구 부족으로 위기를 맞게 될 거다. 인구가 많으면 훨씬 더 부유해질 거다. 이런 형태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저자가. 동영상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인터뷰 동영상에 댓글 중에 어떤 게 달려 있냐 그러면 네가 인구 많은 데서 안 살아봐서 그렇다. 인도 안 가봤구나. 그렇죠. 예. 인도는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서 교통 인프라가 마비될 정도다. 당신은 인도에서 기차 타고 여행해 본 적 있냐? 네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저자도 또 이런 댓글에 또 일일이 또 댓글을 합니다. 어떻게 또 답을 달아놓냐 그러면 나는 인도에서 기차를 타봤을 뿐만 아니라 네. 2010년도에 탔을 때는 보니까 1980년대에 탔을 때랑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서비스가 말도 못하게 좋아졌더라. 난 옛날에도 가봤다. 네. 그 그리고 사이에 좋아졌다. 1980년에 2010년 사이에 인도 인구는 2배 가까이 늘었다. 7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15억 명 정도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철도 서비스는 훨씬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높아진 인구 밀도와 경제 발전이라는 것들이 인프라 투자의 좀 타당성들을 오히려 또 높여놓는다. 그래서 일반인이 말하듯이 이제 높은 인구 밀도가 온갖 부정적인 결과로만 연계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가장 붐비는 곳에 살려고 또 애를 쓰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뭐 서울의 강남도 그렇죠. 그렇고 예. 뭐 런던의 중심부도 그렇고 맨하탄도 그렇고 맞죠. 이불로 붐비는 곳에 살려고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저자가 하는 말은 이제 인구가 그렇다고 무한히 증가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한계 없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이 저자의 말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걷겠지만 지금은 그때 그 시점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이 노동력 부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당한 기술력 같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좀 인구 감소를 좀 지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인구 감소라는 게 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좀 대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이듯이 급격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네. 완전 고개가 끄덕여지고 네.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이상하다. 분명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 세계 인구 증가한다고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몇십억 명 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수는 계속 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근데 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 우리나라야 그렇다 치고. 전 세계 인구 한 80억 명 돌파하고 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들도 되게 저 있고. 작년 말에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예.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네. 뭐 그래서 뭐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찰리 채플린 말이 하나 생각났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겉보기에는 세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하나 좀 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 세계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증가율을 놓고 보면 1970년대랑 비교하면 한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작금의 인구 증가라는 것들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수명 연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죽음을 영원히 지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 짚어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세계 인구 동향만 놓고 보다 보면 각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이미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배관공이 이미 부족하거나 남미요? 예, 외과 의사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인력들이 부족한 일들을 겪어내거든요. 네.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 자기 나라 시골은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뭐 교회도 버려지고 학교도 문을 닫고 마을도 황폐해지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국가 뭐 부룬디 같은 나라 인구가 증가한다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것만 놓고 보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주변에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자도 이제 이런 인구 감소라는 것들이 이미 붕괴 같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삶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개인의 삶에 대표적으로 이제 저자가 네. 요즘 런던의 한 요양원 같은 곳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신규로 이민 오신 분들. 요양원에서 예. 영국. 예.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강하고 이민자들한테 매력 있는 나라라서 네. 이민으로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민을 유치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비용 문제로서 개개인 단위에서 보면은 자기도 요양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요. 인건비가 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런 인건비는 문제, 100%더 올라가죠. 예, 그런 예.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개인의 삶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출산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저자는? 보통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보통 15세에서 49세 정도까지를 가임 기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때 낳는 출산아의 수를 합계한 걸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 합계 출산율 개념이 한 2.1명 이상 정도는 돼야 네.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증가할 수 있는 현재 수준 유지. 예. 2.1명보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 되는데 둘보다 적게 낳게 되면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같은 게 저자가 이제 영국 사람이니까 예. 영국 경우는 1970년대 초반 이후에 대체 출산율 1.1명을 넘는 출산율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영국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이 대체 출산율 개념은 한번 기록해 보시고 우리가 흔히 방송 같은 데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이게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여성들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합계 출산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1 밑으로 떨어지면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0.71. 0.7, 0.8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출산율이 한마디로 2.1명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자는 예. 이제 인구 감소를 크게 한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금방 말씀드릴 때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좀 낮아지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초 첫 번째 단계가 들어서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경향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임 여성들이 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출산율 자체는 대체 출산율보다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증가세가 지속된다. 이걸 이제 이분은 뭐라고 하면 데모그래픽 모멘텀이라고 해서 인구 관성 같은 게 있다. 네. 이 일정 가다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망률이 이제 출산율을 넘어서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보다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 인구가 팍팍 줄것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예. 이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자들이 이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민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하는 시기가 2단계.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민자가 유입되는 거와랑 상관없이 인구수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요. 네, 네. 저자가 속해 있는 영국 같은 나라는 현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고요. 독일 같은 나라들은 보면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 독일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민자 수용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힘든 단계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러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이민 유입 자체가 어려운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가버리는. 네, 러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중국 같은 나라도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여기도 이미 한 해에 85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중국도 이제 막 심각성을 막 얘기하던데요.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중국 상해 포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주제가 뭐였냐면 고령화 인구 감소 시대에 뭐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포럼에 한번 한국 쪽
발언자로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그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020년이 5,184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찍고 이제 이미 인구는 감소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출산율 아까 그 합계 출산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다시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인구가 바로 늘어나나요? 뭐 출산율이 이제 대체 출산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네. 늘어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보다 떨어졌을 때도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었잖아요. 관성 같은 게 있어서 반대로 이제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높아지더라도 가임 여성 숫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정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인구학적으로는 인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들이 걸린다. 일본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예. 일본 경우는 현재 이제 15세부터 45세 여성 인구가 1990년도와 비교해 보면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한 여성 4분의 1 이상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출산율을 기록하더라도 출산아의 숫자, 신생아의 숫자는 4분의 1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엔이 이번 세기 말이 되면 일본의 가임 연령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신생아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이 막 5.0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그 가임 여성이 몇 명을 넣는 거 아닌데 그 가임 여성 전체 숫자가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일정 기간 우리가 지금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펴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인구 장애 기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중국 얘기도 하고 일본 얘기도 하고 뭐 영국, 독일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1등이 남았잖아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세계 1등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저자가 이제 2023년 여름쯤에 한국에 와서 인구학 관련된 강연을 왔었어요. 한 적이 있었어요. 하긴 지나칠 수가 없죠 우리나라를. 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 장려 정책을 펴고 있고 가장 유명한 인구학자니까 당연히 초청 강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방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제 조식을 먹으러 이제 식당을 내려갔는데 가족 단위로 식사로 오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관광지 정도 되면. 근데 가만 관찰을 해봤더니 대부분 자녀들이 외동이라는 거예요. 잘 봤네요. 그걸 보고 한국의 저출산이라는 게 좀 실감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했고 알다시피 이제 한국의 인구 문제라는 게 이제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0.7명, 0.8명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0.8명 정도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한 세대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합계 출산율이 0.8명이란 말은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출산을 하면 4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다시 한 세대를 이뤄서 결혼을 하면 그 다음 세대는 16명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드는 거네요. 그럼 두 세대만 거치게 되면은 인구의 84% 신생아의 84%가 사라지는 셈이니까 저출산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출산율이라는 거는 가임 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지금 출산 가임 여성들이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남아선호 사상들이 있을 때라서 출생 성비를 놓고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죠. 그럼 한국의 이 가임 여성이 0.8명이라는 거는 숫자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심각하게 쳐다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문제 같은 것들 이거 부분들이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최악이네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오래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맨날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돈이 상당하다는 뉴스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거
무슨 보면 또 되게 야. 또 놀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산하 제한 정책을 오랜 기간 동안 펼쳐왔었거든요. 기억나요. 뭐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가족 계획이란 말이 등장한 게 언제냐 그러면 1960년대 한 중반 정도, 1965년도에 이제 가족 계획의 달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한 5명 정도 됐고 와. 정부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당시에 살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높은 출산율 때문에 그렇다. 네. 당시에는 멜서스 인구론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가족계획단을 선포하면서 나왔던 가족계획표가 뭐냐 그러면 이게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빼는다. 어디 옛날 영상에서 본 적 있어요. 요즘에 그 이제 목소리도 덮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예, 덮어놓고 놨다 보면 대한뉴스 이거 네,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이거를 바꿔가지고 덮어놓고 긁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신용카드 막 긁다 카드.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60년대가 이랬다고 그러면 이 표가 나오고 나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70년대 초반에 4명대까지 떨어지고 4명대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에서는 이제 어떤 표가 나오기 시작하냐 그러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 이게 70년대 표입니다. 네. 여기서 저출산의 원인,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았던 원인 중에 딸 아들 순서가 있죠. 남아선호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딸을 먼저 딱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네. 목표치가 이제 2명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에다 제시를 하니까 70년대 말 무렵이 됐을 때 2명대 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80년대 접어들면서 나온 게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니까 목표를 좀 더 강화하죠. 이번에는 잘 키운 딸아들 열아들 안 부럽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게 이제 80년대 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이 일반적인 가족 계획 정책으로 쓰다가 90년대 후반 됐더니 이제 출산율이 1.6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2004년 무렵이 됐을 때는 출산율이 1.16명? 기억나는 것 같아요. 반토막 나는 예. 거죠. 그러다는 이제 위기감이 확 들죠. 이러다가 1명대 미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족계획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확 턴을 하면서 나왔던 표가 아까 초반에 소개해 주셨던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네.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 있던 정책 변화들을 보면 과거에 산하 제한 정책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에 정관 수술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출산 장려로 돌아서면서 정관 수술은 뺐어요? 빠지고 정관 보건 수술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잘했네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부터 이제 가족 계획을 했지만 가족 계획의 방향은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저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강의도 하고 여러 연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위에 민감하고 네. 뭐 경쟁도 치열하고 성별 문제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교육 많이 받은 여성들이 더 교육 많이 받은 남성들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상승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혼 문제. 좀 더 나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상승혼 문제가 이제 결혼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 하나로 작용한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되게 보수적이라서 혼외 출산율이 되게 낮다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하면 애 안 낳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주는데 혼외 출산율도 상당히 낮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것도 하나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계 종교. 예를 들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시절까지를 같이 쓰잖아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가 출산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배경이 성립된 게는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아서 출산율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문제. 한국에 만연해 있는 반출생주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출생주의.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 아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 느끼는 반출생? 거는 어떤 느낌이 식당, 카페, 박물관들 공공장소 가면 딱 붙어있는 표지판이 어린이 출입 금지. 노키즈 존.
네. 이런 것들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일반화되어 이런 태도들이 한국 사회에 좀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한번 출산율이 떨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그렇죠. 저출산이 고착화된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산하 제한 정책의 정책 효과들은 빨리빨리 나타나거든요. 근데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는 지지부진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규모가 일단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가족 규모에 대한 기대감이나 경험 같은 것도 이미 생겨버리고 나면 사회적으로는 핵가족이 이제 표준이 되어버리면 네. 그렇지 않은 가족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도 줄어들고 아까 말한 뭐 노키즈존 이런 거. 예.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 대가족이 알맞는 주택이나 차량 같은 것들도 자꾸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는 부분들. 알게 모르게 그죠. 그게 그럴 거예요. 핵가족이 표준화돼 버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핵가족에 맞춰 가지고 이제 미래의 기대치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하게끔 되다 보면 보통 대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핵가족에 적응하는 건 쉬운데 핵가족에서 자란 사람이 대가족으로 적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돌봄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내 부모도 돌봐야 되는데 자녀까지 돌보는 이 더블 케어 문제들이 어렵다 보니까 고령화도 같이 오니까 많이 놓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자들은 저출산이 고착해지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을 받아들여서 해결하자 이런 의견 많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건 어떤가요?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저출산, 민족의 동질성, 경제 활력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기가 되게 힘들다. 셋 중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가긴 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 국가가 낮은 출산율이 되게 낮아요. 그런 경우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족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본처럼 노인 부양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활력을 잃어버리는 게 얘기죠. 그런데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경제 성장을 꿈꾼다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민족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거고 뭐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 남부에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미용실에 들어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라셨죠? 들어갔는데 미용실에 그 원장님이 거울 앞에다가 전 세계 인사말을 한 20몇 개 국가의 인사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런 거 왜 붙여놨어요 물어봤더니 오시는 손님들이 너무 다양한 국가에서 평택이 그러니까 거기 뭐 공장 지역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 남부권들 가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들 찾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민 문제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력 유입 문제 같은 것들이 결코 남의 나라 문제 같은 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인구학자가 경고하는 인구 대재앙의 미래를 담은 책 최후의 인구론 오늘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감초였습니다. 5014님, 7701님, 또 0046님 다 정답 보내주셨고요. 노세랑 노화의 차이 잘 이해하셨다고.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8046님도 옛날 기억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